우리 문화 자체는 돈에 대해서 대화도 안 하고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면 나쁜 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니까 맞아요. 일부러 자녀들도 그걸 차단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상담을 해보면 어느 자녀도 부모의 재산에 관심 없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심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정도 KBS나 MBC나 그런 아침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퇴자분들은 얼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아니면 아침마당 그런 데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글로는 제가 동국적 없는 노후 30년이나 10년 통장 등 이제까지 한 8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책을 쓴 고득성 저자라고 하고요. 제 지금 현재 직업은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에 대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공인회계사로 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 속에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일을 했고요. 은행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도 일을 했고, 또 좀 특이하게도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에서도 일을 했고요.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경험이 큰 건데, 제가 금융권에서 일을 했을 때는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천억 이상의 돈을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 제가 관리했던 부자들은 3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자산을 돈을 맡기고 제가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펀드도 사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부자들의 관심도 그렇고 이 독자들의 관심도 그렇고, 그럼 내 자식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돈에 대해서 교육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독자들의 편지를 보고, 그러니까 독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겠죠. 천차만별입니다.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도 있고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편지를 정말로 한 수백 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메일로. 근데 그거를 다 읽고 일일이 답변을 해주면서 해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그러면 더 어려서부터 잘 교육하고 애들이 자립해서 잘 살 수 있게, 또 그 다음에 내가 모은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들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이런 상속의 지혜를 통해서 독자들을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드는 생각이, 상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좀 3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자산가들의 자산을 관리를 하시면서 그분들도 자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에 대한 상담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 같은 이제 보통 서민, 중산층 이런 분들도 상속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렇죠.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입견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돈 얼마 있어야지 상담해요? 상속세 내지도 않는데. 근데 요즘에 사실 상속세라는 것도 한 10억 아파트 이상이면 다 상속세를 내시거든요. 특히 10년 전만 해도요, 이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 우리 산업화 시대의 여건이었던 우리 50년생, 60년생 선배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재산을 축적을 하고, 또 축적 못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은퇴 이후에 이제 상속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을 남기고 그 부가 이전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상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 나하고는 별개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다 부모님이 계시고 조부모님이 계시고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란 주제는 누구나한테 다 필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고 상속이 나하고 중요한 주제구나, 나하고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인공의 할머니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집 한 채 있었고, 그렇죠.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집 한 채 있었고, 예금 좀 약간 있었고, 예금은 고모가 가져가 버렸고, 그 집은 이제 망나니 아들이 가져가 버렸는데, 이렇듯 옛날에도 상속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었고 지금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나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우리 부자들 고객이 아니라 저한테 편지를 주신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었냐면,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아빠하고 살게 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딸이 있었는데, 근데 아빠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7년도에 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이 안 되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가 관리하죠? 당연히 자녀가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라서 12살이에요. 그러면 집을 나간 엄마가 찾아왔나요? 그러니까 바람난 엄마가 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었냐면, 원래는 아버지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양육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재산도 잘 관리하면서 자녀들한테 잘 물려줘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람난 엄마가 찾아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관리할래. 물론 그 상속은 그 자녀한테 가는 게 맞지만, 그 돈의 관리는 미성년자가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지금 후견인이란 말씀을 많이 쓰는데, 후견인이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최진실법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진실이라는 그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그 시대가 2008년도인가 그랬던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친권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배우자한테 재산을 관리하도록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2007년도에 억울하지만 그 바람난 엄마가 재산을 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가져가 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법적으로 걸리고 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이제 법정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재산을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설계돼야 될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연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도에 이제 최진실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서 이제는 자동 부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이 났다든지 부양을 하지 않았던 그런 배우자가 다시 돌아와서 당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 지면에 나왔던 것들은 천안함 사건. 그때 많은 군인들이 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뭐 군인들이 돈이 많이 있겠어요? 없지만 보상금을 받거나 성금을 받거나 그런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똑같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반 내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건 내 자식인데 당신 뭐 애기 2살 때 나가놓고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다 2분의 1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법률상 너무나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제 가정경제 파탄 나고 싸움 나고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또 있었고, 또 제가 상속 사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상속수 전문 회계사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주로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를 위임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변호사, 여자 변호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친했는데, 그 여자 변호사님의 남편은 또 되게 재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자 변호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여자 변호사님한테는 자매가 2명 있었습니다. 언니가 2명 있었는데, 언니 2명이 잘 못 살았어요. 형편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머니 계셨고,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부부는 형편이 되게 좋았죠. 근데 그 여자 변호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재산이 한 5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배우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단독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50억을. 근데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유언장을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언니가 유언장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장이 더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유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언장에 따라서 분배가 되니까, 유언장에 따르면은 남편한테는 거의 배분은 안 하고 없고, 대부분이 이제 언니하고 엄마한테 가도록 그렇게 유언장이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참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친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랬을 리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암으로 투병하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남편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해외로 왔다 갔다 하고 병간호를 이제 그 언니들이 하고 있었는데 언니들이 이제 유언장을 만든 게 아니라 증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변호사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유언장을 만든 거예요. 이제 유언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손으로 써서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못 쓰겠죠. 누워 계시니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변호사 앞에서 공정증서 유언이라고 있는데 그런 방식도 있고 그 급박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구수증서 유언이라고 하는데 급박할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난을 당해가지고 뭐 산에서 이제 막 조난을 당했으면은 유언을 할 수가 없잖아. 쓸 수도 없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언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언장이 나왔는데 그런 유언장들은 변호사 앞에서 한 그 공정증서 유언이 아니면 법원의 검인 절차가 있어야 돼. 법인이 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되게 엉성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증인이 다 그 유언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언니들이 다 증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판결 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이제 기부업을 했죠. 위조 문제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생기니까 그 사건 보면서 참 이게 한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되게 괜찮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언장 하나로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 같은 경우도 뭐 수백억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뭐 사립대학에 유언을 했어요. 유언장 썼단 말이죠. 그래서 사립대학이 당연히 자기네한테 유언을 했으니까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100억 이상을. 근데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어라?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립대학, 제일 좋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 대학은 계속 주장했어요. 내 거야. 나한테 유증을 한 거야. 유언장에 써 있어. 근데 그 상속인들은 그 유언장에 써 있는 건 맞는데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돼. 무효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려고 그랬죠. 그냥 대충 이렇게 나눠서 가져. 이렇게 조정을 해서 법원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사립대가 졌어요. 유언장이 무효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유언장 손으로 잘 알고 계시는 손으로 쓴 유언장 같은 경우는 그 유언장에 꼭 기재돼야 될 사항들이 꼭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장을 찍어야 돼요. 무인 찍으셔도 되는데 자기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그 무인 찍고 도장 찍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없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가짜냐 그 상속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맞는 거는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립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유언장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실무에서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상속을 남기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든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쓰고 막 공든탑을 세우잖아요. 이거를 잘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뜻도 실현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속이라는 게 부자들만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저도 이 상속의 지혜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쉽게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뭐가 제일 좋았냐면 상속이라는 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이 부모님한테 상속 얘기가 하기도 좀 많이 어렵고. 맞습니다. 예. 좀 쉬쉬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 상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법적으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런 것들을 독자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좀 전에 말씀 많이 해주신 이 사례 속에 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속 받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상속해 주시는 분이 또 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변호사는 아니에요. 저는 회계사죠. 세금 전문가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상속의 법률과 상속의 세금 이 두 가지 위주 이걸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의 기술 위주로 발전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문화 자체는 돈에 대해서 대화도 안 하고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면 나쁜 놈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니까 맞아요. 일부러 자녀들도 그걸 차단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상담을 해보면 어느 자녀도 부모의 재산에 관심 없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관심은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잠시 놔둔 것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사례들이 생기면 뭐 저희들이 뭐 상속 전문가, 세무 전문가 같은 경우 이런 말 제가 실제 이런 사례도 있어요. 내연녀가 있었어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연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연녀가 아니죠.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70 넘은 분인데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점점 이제 여자친구한테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통장도 맡기고 이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이 여자친구한테 20억을 준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 한 사귄 지 5년이 안 되는데 20억을 줬어요. 근데 남긴 재산은 10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긴 자산이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의 재산을 또 합산을 해요. 그 여자친구분한테 준 20억이 합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오. 자, 그러면 증여잖아요. 증여니까 증여세는 그 여자친구분이 내죠. 20억에 대해서 냈겠지만, 자, 그거는 세금이 적어요. 20억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5억 정도 나와요. 얼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합산이 되면 누진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진세가 되는 증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내야 돼요. 그 여자분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10억을 받았는데 그 늘어난 세금까지 부담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세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무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기회가 있죠. 또 법률 같은 경우도 변호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상속의 기술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상속의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상속의 기술이 중요하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상속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저는 가족이 화목하게 재산이 아름답게 이전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전되는 게 죽을 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도 이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죠. 자녀들이 필요할 때 돈을 줄 수 있는 부모. 여력이 있으면요. 여력이 없으면 못 주시죠, 당연히. 예. 근데 여력이 있을 때도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면은 이놈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주면은 나중에 나를 모른 채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제가 아침 방송에서 효도 계약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신뢰가 중요하죠. 신뢰와 사랑. 그쵸. 예. 네. 그 책을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신뢰와 사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다가 소설로 썼습니다. 소설로 써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저도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읽어보면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거를 저도 아들하고 대화가 뭐 아주 100% 잘 되지는 않아요. 예, 25살 넘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취업하고 이제 그럴 아이들인데 그런 아들들하고 무슨 대화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이 책을 딱 주고 읽어봐.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독자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래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재산을 또는 재산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독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면 있지 않을까? 도서관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